막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나 그거 먹었는데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한마디 그 의사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유정주입니다. 저의 전공은 간이고 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사입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저희가 간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는 건강보조식품, 영양제들 굉장히 요새 많이 드시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지, 두 번째는 핵심 정리를 해서 영양제별로 어떤 영양제는 간에 안전하고 어떤 영양제는 간에 좋지 않은지를 정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편이랑 쇼닥터가 요새 확실히 좀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퀴즈입니다. 자, 다음 중 간에 해로운 식품은 무엇일까요? 1번 노니, 2번 시서스, 3번 가르시니아, 4번 강황, 5번 모두 다. 제가 영양제에 처음부터 관심이 많은 의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문의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양제를 먹고 간이 안 좋아졌는데 정말 이게 영양제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는지 이런 판단하거나 의견 드리는 역할을 몇 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자문 역할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영양제 때문에 간이 해쳐진 게 맞는데 판매하는 측에서는 죽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건기식 시장, 영양제 시장이 너무 광속으로 커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보면은 국민 중 100명 중에 적어도 78명, 약 80%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양제를 샀다 그러고요. 근데 주변 보시면 아시죠? 영양제는 아예 안 먹거나 4, 5개 더 먹거나지 한 개만 먹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영양제를 샀던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코로나가 딱 끝나고 이 건기식 시장을 봤더니 세계적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져가는 그 건기식에 비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건기식이라는 거는 일단 대중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체질은 그런 성향이라는 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환자나 먹었던 사람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이 간 입장에서는 막 간이식이나 아니면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건기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부작용도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경할 때는 그냥 두드러기 난 정도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뭔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나 정말 간이식 이런 정도 되면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보고되었던 케이스가 얼마인지를 보면 2015년에는 500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는 1132건이었고요. 지금 코로나 끝났으니까 아마 제가 조사는 못 해봤지만 훨씬 더 많겠죠. 신고가 안 된 건수까지 합치면 아마 거의 10배 이상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건기식의 부작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간 그 건기식 팔면서 그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던 곳들이 꽤 돼요. 한 총 212개 제조업체 중에 이상 사례가 100건 이상 신고된 회사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8군데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8군데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찾아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기식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규제 당국이 이런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감시 능력 같은 게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뭔가 영양제나 아니면 굳이 영양제 아니어도 약 같은 걸 먹고 간이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독성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우아한 표현으로 약제 유발성 간 손상 이런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성 간염이 이제 생겼다, 영양제 먹고 간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판매처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그거 나는 괜찮던데? 그거 좀 특이한 사람들만 이상한 거 먹고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흔한지 보면 일단 외국에서는 급성 황달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50%가 약 독성 간염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성 간부전, 만성 아니에요. 급성 간부전 원인 중에 약 28%에서 41%는 이 뭔가 약제나 아니면 영양제를 잘못 드시고 생기는 독성 간염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약제가 워낙 그 치료 효과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독성 간염이라든지 지방간 이런 애들의 원인이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중도가 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독성 간염 먹고 뭐 간 수치는 올랐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도 없고 뭐 피부 발진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한 정도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지만 뭐 황달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간 이식이 생겼다든지 입원을 요할 정도면은 대부분 문제가 되고 바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저희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성 간염은 언제 먹었던 약들이 주로 문제가 되냐? 내가 1년 전에 먹었던 한약이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고요. 사실 증상 발현, 그러니까 뭔가 황달이라든지 간 수치가 올랐던 거 기준 한 달 이내,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달 이내 복용했던 약물 복용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달보다는 한 3달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넓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막 예전에 1년 전에 먹었던 약물이 이제 와서 독성 간염 일으키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먹었던 약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근데 이 독성 간염이라고 생각하면 꼭 영양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뭐 양파즙, 흑염소, 새싹보리 이런 거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영양제라고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혹시 뭐 드신 거 없냐 아니면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좀 이런 식품으로 된 것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식 말고 내가 좀 다르게 챙겨 먹었던 게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참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사람별로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아니 뭐 양파즙은 건강보조식품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파즙 이런 것도 굉장히 진하게 우려내서 먹으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이 약제 유발성 독성 간염 이거는 개개별 차이가 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우리 똑같은 복숭아를 먹어도 누구는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누구는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약물 분해라는 거는 다양한 기전과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게 한의학에서 소위 얘기하는 체질이겠죠. 그래서 동일한 약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컨셉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독성 간염의 타입을 저희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용량에 비례해서 생기는 직접적 간 손상 타입,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생기는 독성 간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알레르기처럼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생기는 특이성 간 손상이 있습니다. 이 많이 먹어야 생기는 독성 간염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타이레놀 안전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이 타이레놀은 용량 의존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즉 특정 용량을 넘겼을 때 간이 손상되는 게 밝혀져 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용량 아래에서는 꽤 안전한 약물인데요. 이 특이성 간 손상 한 번만 먹어도 독성 간염이 생기는 약제의 경우에는 정말 단 한 번만 먹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량이 비례하지 않아서 사람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독성 간염의 이런 뭐 기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 유튜브 잘 보셨던 분들이면 영부인 내지는 뭐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간 손상의 위험도가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간 손상 위험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증례 보고에서 정말 심한 황달이라든지 입원을 요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내지는 먹었던 사람들의 꽤 많은 빈도 5% 이상이 간 수치가 오르는 보고가 있었던 영양제들입니다. 시서스,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여주, 흑염소, 노니, 녹용, 강황 이렇게는 간 손상 위험도가 어쨌든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던 영양제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강황 같은 경우에는 인근 일본에서는 꽤 독성 간염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의외로 간 입장에서는 별로 간에 영향을 안 주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홍삼이에요. 인삼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의외로 홍삼은 간 손상 보호가 많지 않습니다.
단 여기도 홍삼 안전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잘 정제된 그런 대기업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개개인이 우려서 만든 이제 홍삼이나 그런 경우에는 불순물 제거가 잘 안 돼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 그리고 프로폴리스,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콜라겐 이런 영양제들은 간 손상 위험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영양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크게 간의 문제는 안 일으킨다. 간 수치가 올랐을 때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텔레비 자주 보세요? 종편? 요새는 뭐 굳이 종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건강이나 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시기별로 뭐 좋다, 막 언제는 뭐 크릴오일 좋다, 언제는 막 렌틸콩 좋다 이런 거 되게 홍보 많이 하고 그런 종편 앞뒤로 해서 또 그 식품에 관한 광고를 또 막 때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종편에서 항상 내세울 때 여러분 이 성분 이거 막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 어디 효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절대 사람한테서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에 약 10% 정도만이 동물 실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즉 세포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실제 동물 실험 해보면 효과가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다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사람한테까지 와서 안전하다 인정받는 거는 약 100개 중에 1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나 동물에서 안전하다는 거를 그대로 내가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의사들 처방에서 나가는 그런 전문 의약품들 있잖아요. 그런 100대 1, 1000대 1의 그 경쟁력을 뚫고 인정받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의약품을 믿는 게 낫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종편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쉽게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양제 먹어도 돼요 교수님? 막 이렇게 막 병원 가서 물어보시면 교수님들 좀 이렇게 무뚝뚝하실 때 많잖아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시는데 아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을 좀 믿어주세요. 막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나 그거 먹었는데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한마디 그 의사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진짜 의사 말이 재미가 없는지 항상 좀 고민이었는데 얼마 전에 대한심장학회에서 왜 의사 말은 재미없고 따르기 싫을까? 이걸 한번 기사를 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건강보조식품 효과에 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면은 뭐 사람한테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세포나 동물 실험 좋았다고 그거 내 환자한테 추천 못 하거든요. 저도 우리 가족한테 먹으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별 환자의 상태랑 상황에 따라서 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타민 A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뭐 성면폐가 있다든지 성면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A 먹으면 또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타민 A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개개별 그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나 근거가 있었나를 항상 트레이닝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랑 임상 경험 등이 없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고 딱딱하겠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따랐을 때 전혀 손해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새 쇼닥터라는 단어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쇼닥터가 그냥 뭐 욕하려고 만든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든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쇼닥터는 뭐냐면 의사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의사 신분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를 하던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 전문 의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방송에 출연한다고 다 쇼닥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근거가 없는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막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시술 같은 거를 홍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은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를 알아서 가이드라인, 뭐 그래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뭐 신현영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사 내부의 자정작용도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합니다만
일반 대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걸러 들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딴 때보다 강의 길었는데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 쓰고 건강 잃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